안녕하십니까. 예, 오전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도 좀 편안하고. 예, 기린노 교사들의 그 섬김과 또 이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예전부터 느껴왔고 보아왔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잘 준비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조금이라도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크게 바꿔놓은 것 같고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요.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을 코로나가 바꿔놓은 세상 하고 뭐가 붙었죠? 물음표가 붙었네요.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을 코로나가 바꿨다 안 바꿨다? 코로나가 세상을 바꾼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고 뭐 전문가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늘 교재를 부탁받을 때 포스트 코로나 교회학교 이런 주제로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긴 끝나나 보다 생각은 들긴 하는데 과연 끝날지 뭐 지금 사태로 봐서는 이거 안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그냥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코로나가 미래를 바꿨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시대가 나눠지고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은 살펴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계는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환경 리스크가 심해지고 뭐 전 세계적인 이 세계화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초연결, 초지능화 하면서 이제 초시대가 다가왔고요. 이제 서양 중심의 어떤 운영,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돼 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대로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변화된 영역들은 이 환경 리스크, 뭐 CO2의 배출 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가 이제는 뭐 이건 뭐 CO2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환경 자체가 위험이 되는 위험의 요소로 얘기되어지고 다가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수소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전기차 시대, 차도 이제 기름 넣는 차. 뭐 2025년부터인가는 경유하고 휘발유 차는 아예 등록을 안 받아준다 그러죠. 예. 지금 이제 요 시대에 경유차, 휘발유차 사시는 분들은 시대착오적인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수소차를 사시든지 전기차를 사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얼마 못 합니다. 이제 경유차나 뭐 휘발유차 사면 얼마 못 하는 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요. 이제 이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도 좀 한번 보면 그동안 이제 미국 중심의 또 유럽 중심의 이런 흐름에서
아시아로 힘이 이동되는 그 중심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방역의 조치 또 시스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물론 우리나라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현재 이 코로나가 뒤덮은 전 세계를 볼 때 한국만큼 이 경제가 덜 어려운 나라가 없어요. 막 대부분 일본도 막 20 몇 프로 뒤로 갔다 뭐 이런 얘기, 20%대 뭐 10몇 프로대 경제가 떨어지는 이런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뭐 2% 정도 뭐 적자가 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비단 이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계가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한국이 부각돼야 되는 이유들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한국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과 선교와 이와 같은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 2050년 정도 되면 국민소득이 8만 불을 넘어간다 그러죠. 1인당 8만 불이면은 1인당 1억이에요. 그러니까 5식구면 한 가구가 한 5억씩 버는 거예요, 1년에. 그런 나라가 된다 그래요. 그날이 2050년까지 저희는 30년 남았으니까 모르겠네요. 볼지 안 볼지. 하지만 그런 시대도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한국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국제적인 어떤 관계들보다는 지역적인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비대면 사회로 진입할 거다. 원격 교육, 뭐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다든지, 뭐 인적 물적 교류의 감소로 인해서 전 세계 불황의 가능성이 있다. 또 안전에 대한 심리적인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 편집증이 올 수 있다. 또 대규모 모임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대형 상가나 쇼핑몰에 대한 부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단순 지식 전달은 온라인으로 하고 체험이나 경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그런 흐름을 얘기했고요.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거다 하는 뭐 이런 내용들. 이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 흐름에 따라서 이 그림이 마치 한국이 맞을 정서 같은데 미국 뉴욕이 2020년 5월 16일 한 3개월 전 미국의 모습입니다. 뉴욕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공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상화 됐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사회가 급격히 변화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인데 1차, 2차, 3차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변화가 오면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저 그냥 그동안 해오던 그 과정들이 더 심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그 논란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그 흐름이 뭐였냐면 초정밀, 초미세, 고효율, 고내구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친환경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무인화되고 지능화되는 이런 시스템들 산업에서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부분 기계가 해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구조를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들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안전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이 이것과 별개의 문제냐
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가야 될 길을 코로나가 조금 앞당겨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가 뭐 기점이 돼서 이슈가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그럼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 거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미리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위기는 어떤 단어죠? 위기라고 하는 단어 무슨 의미죠? 위험과 기회라는 거예요. 항상 위험하다고 하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기회를 삼아 가지고 그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어차피 변해갈 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이것은 또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번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제일 충격이 덜 하면서 이 상황을 대비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느 분야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별히 교육 분야는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제가 예전에 송영길 형제님 근무하던 학교에 한번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벌써 10년도 전인 것 같죠? 근데 그 스마트 교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칠판도 터치식이고 막 학생들 책상에 노트북 다 하나씩 제공해주고 그런 걸 제가 봤었어요. 지금부터 10년도 훨씬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스마트 수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학교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본 학교들이 있어서 이런 기반이 많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갑자기 이제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한다 이렇게 할 때 많은 사회가 혼란이 있었지만 학교나 이런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모임에 이제 학습지 교사하는 이런 자매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지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요, 벌써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 책에다가 그 회사에서 준 펜으로 숫자를 쓰면 이게 바로 탭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공책에다 이렇게 풀고 뭐 지우고 하면 탭에서 다 반영이 되고 다 풀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센터로 가가지고 센터에서 채점 다 해주고, 채점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코멘트 달아가지고 이제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학습지 시장은 거의 지금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는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준비한 곳에서는 이것이 별로 충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상황들을 만나니까 이것이 이제 충격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이 보던 단어죠. LOT 맞습니까? 이 고개 끄덕거리면 안 돼요. LOT 아닙니다. IoT예요. 예, 저도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글씨야 그림이야 고민하다가 여러 이제 확인해 보니까 IoT, 인터넷 오브 띵, 뭐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하는 패턴이 인터넷에 이제 다 저장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몇 시에 집에서 나가서 사무실에 도착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패턴화되면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정보가 쭉 누적이 됩니다. 매일 7시 반에 집에서 회사로 출발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7시 반에 똑같이 나가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인터넷이 다 읽어가지고 알람을 임의적으로 30분 땡겨줍니다. 원래 내가 7시 반에 출근하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났었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알람이 5시 반에 깨우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왜 이렇게 일찍 뭐야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일찍 나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정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커피 포트도 딱 끓고 뭐 빵 그 기계도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출근하는 것들을 인터넷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뭐 바쁘게 나가야 되니까 뭐 가스 장근에 뭐 하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딱 집에서 나가면 이 컴퓨터가 알아서 집에 있는 시스템을 다 돌려가지고 마무리 싹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IoT, 인터넷 오브 띵스예요. 인터넷이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이런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또 AI 뭐 그러니까 조류 독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또 곤란합니다. 교사들은 AI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AI 그러니까 뭐 오토 뭐 인텔리제이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오토가 아니고 아티피셜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놀라고 있어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사람의 머리보다는 똑똑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생각했었고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사람을 따라잡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누구한테 이 상황이 확인됐어요? 알파고한테. 이세돌이 절대 바둑은 뭐 컴퓨터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이 많은 수를 컴퓨터가 다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결을 해보니까 웬걸 한 번밖에 못 이기고 계속 컴퓨터가 이기는. 이 컴퓨터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 제일 먼저 오는 산업 분야에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무인 차량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밥줄이 이제 끊기게 돼요. 무인 택시가 이제 생기거든요. 무인 택시가 뭐 내가 부르면 와서 내가 어디 가겠다고 입력만 하면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데려다 주는데 지금은 좀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 무인 택시가 가다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끼어들어. 그러면 그 사람을 안 치기 위해서 왜 자기가 다칠 건 생각 못 하고 그냥 막 본능적으로 핸들을 틀어가지고 뭐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인터넷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 치면 한 사람 다치는데 그 사람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 넘어가지고 막 여러 사람 다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뭐냐? 모든 상황을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느 각도로 어떻게 틀어야 가장 최소한의 피해가 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모아가지고 쌓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때는 저 사람을 그냥 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피해다.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대가 자꾸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필요성보다 기계를 의지하고 이 인터넷을 의지하는 이런 시대가 돼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컴퓨터가 이제 뭐 이런 일들을 다 해내고 있고 또 빅데이터 시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2012년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인데 전 세계에서 생성된 데이터 규모가 1.8조 기가바이트. 이걸 만약에 DVD에 저장해서 저장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뭐 2번 정도 쌓을 수 있는 양이라 그래요. 벌써 8년 전, 9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크기와 다양성과 속도. 우리 예전에 뭐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한 편 받으려면은 몇 시간 기다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잠 잘 때 이렇게 뭐 클릭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다 받아져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때요? 5G 시대만 돼도 그냥 딱 누르면 그냥 뭐 몇십 초 만에 영화 한 편이 다운받아지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것도 다운받는 것도 귀찮아.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죠. 넷플릭스 뭐 이건 가입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이제 사이트들 통해 가지고 기다리는 거를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과 지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극장 가요 안 가요? 그냥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집 방 안에서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최신 영화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뭐 이런 시대. 그러니까 이 크기와 다양성과 속도가 뭐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반경을 계속해서 바꿔 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에 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특별히 교회학교에서는 특히나 뭐 성도 자녀들은 덜한데 믿지 않는 아이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비대면 가운데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계속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오전에는 잠깐 이 부분들 살펴보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 3년 반 동안의 7년 대환란의 후반기, 이 부분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빅브라더 시대가 돼야 된다, 전체주의 시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빅브라더 시대는 그냥 뭐 이렇게 할게.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없었는데 뭐 국민 기본소득 이거 지급하자. 코로나 상황이 없어요. 그럼 이 법이 통과됐을까요? 이거 굉장한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또 사람 개인의 정보 이거를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당신들 어디 갔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거 다 등록하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과연 이 일이 됐을까요? 거의 통과될 수 없는 법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혼란 가운데 이런 법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단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이 7년 대환란, 이 사단이 마지막 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시기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좀 준비하면서 이상한 좀 느낌이 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마귀는 지가 그거 되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면 자기 또 무정에 갇혔다가 천년대환란 끝나고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시기가 온다는 걸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의 때를 마귀도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마귀는 이 일을 진행하려고 빨리 가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형제님들과 좀 교제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 좀 교제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가 더 이상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때가 마감되는 것을 미룰 수 없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마귀가 자기가 심판받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미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인데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 또 뭐 기자 작가처럼 이렇게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뭐 논란은 많이 있는 인물이에요. 뭐 동성애자라고 자기가 뭐 이렇게 커밍아웃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세계 정서나 기조를 읽는데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기사를 쓰고 언론에 어떤 내용을 쓰면 거의 이루어지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이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정세나 기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러면 그것들이 이제 거의 그대로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곳에 기고를 했어요. 마음대로 이제 받아서 읽어라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기사를 보고 한 것 같은데 국민일보에서도 이제 코로나는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빅브라더 출현 공포, 이런 이제 기사를 국민일보에서도 이틀 뒤에 씁니다. 유발 하랄이가 무슨 기사를 썼느냐? 그 기사 중에 일부인데요.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생존할 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많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여러 단기적 긴급 처방들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는 사실 긴급 조치의 특성이다. 이는 역사적 과정을 과속화시킨다.
평시에는 수년간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는 결정들이 몇 시간 만에 내려진다. 성숙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곧바로 도입된다.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사회 실험을 위한 기니피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흐름에 의해서 유럽에서도 위치 추적이나 가택연금 이와 같은 코로나 빅브라더에 대한 공포가 성큼 다가왔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영국 의회는 보리스 존슨 행정부가 상정한 비상 법안인 코로나 바이러스법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시민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돼 있고 프랑스 의회도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보건 비상사태 선포 안건을 통과시켰다. 수사당국은 법원 영장 없이도 사회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의심되는 이에 대해서 가택수색, 가택연금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국내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게 평상시에서는 유럽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법이에요. 워낙 개인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법들이 막 통과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스마트폰 실시간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경로를 추적하고 접촉한 주민의 신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당국도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안 강화 정책을 일시적인 휴지기 상태에 두기로 한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유럽 사회나 이런 서구 사회가 이런 법들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전체 국가, 전체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법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로 빅브라더 안면 인식을 강화시키는 이런 흐름이 가고 있는데요.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시민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CNBC는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안면인식 인공지능 등을 통해 개인들을 추적하고 사생활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 기린우교에서는 얼마 전에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이 중국의 이 안면인식 기술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지 이런 부분들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전 세계에서 뭐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는데 중국이 이 안면인식 기술은 탁월하게 앞서 있고요. 세계 많은 도시들 중에서 CCTV가 많은 도시 10개 국가 중에 7개 국가가 7개 도시가 중국이에요. 뭐 중국은 그냥 온 도시가 CCTV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런 뭐 QR 코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을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치 기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고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국 후 14일 내 검역받지 않은 사람을 잡아내는데 뭐 사용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영상을 잠깐 하나 짧은 영상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안 나네. 날때마다 하나. 네, 지금 드론으로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 길 건너는 아저씨, 뭐 특히나 이제 시골 지역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안 돼 있지만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사람 마스크 안 쓰면 빨리 마스크 써라, 집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런 통제를 드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셔서 잊지 말고 손 닦으세요. 집에 계시라는데 왜 나왔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감염 위험 줄고 넓은 범위 단속도 계도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드론이 쭉 날면서 이제 마스크 안 쓴 사람 다 지적하는 거죠.
꼬마야 지금 비상사태란다.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게다가 넌 마스크도 안 썼구나. 빨리 집으로 가라. 이렇게. 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 드론도 아무 데서나 못 띄워요. 예, 이 개인 보호 때문에 이 드론이 이제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고 뭐 고성능 카메라를 달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아무 데나 뜨면 이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드론 못 띄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주의 국가, 공산 국가에서는 나라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와 같은 안전을 요구하면서 이 빅브라더 시대가 더욱 더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QR코드를 발급했다. 각 개인의 이제 QR코드 번호가 있어가지고 이 QR코드로 이 주민들을 감시하는 거죠. CCTV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이 안면 인식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적용하고 여러 기관에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여러 교통기관이라든지 하여튼 군대라든지 여러 기관에 계속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을 자꾸 써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부족한지 아니까 중국은 점점 더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IBM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곳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런 저항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준비는 돼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사람들의 어떤 저항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빅브라더 시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마치 이제 공산 국가처럼 뭐 하라면 해야지라고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발 하라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감시 기술 자체가 근접 감시에서 밀착 감시로 전환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손가락이 스마트폰의 특정 링크나 어플리케이션을 누를 때 정부는 당신이 무엇을 클릭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부가 당신의 체온과 당신의 혈압까지 알고 싶어 한다. 점점 더 이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념할 것은 이 임시적 조치는 대개 위기 상황이 종료돼도 계속 지속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인데요.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1948년 독립전쟁 당시에 이제 비상시국 선포해서 언론 검열과 토지 몰수, 심지어는 푸딩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푸딩 아시죠? 우리 밥 먹고 남은 후식으로 먹는 거, 그거 만드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라고까지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비상시국, 이 독립전쟁 당시에만 사용되고 이게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1948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다가 2011년도 돼서야 이런 부분들이 뭐 좀 해제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통과된 법이 코로나가 딱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삶의 전반에 남아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처방들이 이제 뉴노멀 시대로 자리 잡으면서 전체주의적 권력의 공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 이건 이제 유발 하라리가 계속 기고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잡힌 뒤에도 해당 감시 기술들은 남아서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대 베이징 올림픽 이때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기술들이 지금 이제 현재 방역을 위한 대량 감시 시스템들이 중국 내 통제 체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인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개별 국가 단위의 권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의 재발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모든 유형의 정부들이 코로나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채택할 것이며 이들은 위기가 종식된 후에도 새로이 얻은 힘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코로나 위기를 맞아 초강경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세계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리더 없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맞은 지구촌. 이 코로나 문제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자라고 하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각국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국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다 모여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하겠죠. 뭘요? 뭘 위해서 하겠습니까? 이 시국에, 이 난국에 리더가 필요하다 하고 한 리더를 세우게 될 것이에요. 이 리더가 어떤 권력을 갖겠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된다고요? 7년 대환란 3년 반이 지나면, 남은 3년 반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이와 같은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디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는요, 지금 오늘 시작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말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대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회복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에베소 6장 10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단의 괴계에 맞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럼 교회는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맞는 변화 대부분을 맞게 될 거예요. 대면 모임 및 대규모 모임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갖게 되고요. 각종 예배 및 모임에 대한 안전성 및 영적 안정감에 대한 염려 및 불안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사역 도구의 활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목자들의 역량 강화 및 훈련성이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필요들이 생기게 되죠. 가정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정말 가정에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런 일들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신앙교육이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코로나 블루 및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상담과 지원도 대비해야 될 것이에요. 저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음을 참 감사드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이제 또 2학기 생각하면서 방을 얻으려고 어제 대학 근처에 이제 방을 좀 알아보고 왔는데요. 대학 근처에 이 가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학생들 때문에 먹고 살았던 그런 그 산업군들인데 지금 거의 다 문을 닫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 많대요. 나가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집안에 있으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것들이 자리 잡는 것이 참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제발 집에 머물러라. 왜 도대체 나오냐? 그러면서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해가지고 그냥 그런 이 언론이나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심각한 거예요.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을 통해서 집회와 모임 및 전도 대상 접촉을 통제하는 거죠. 이런 식의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대면 전도에 대한 비난이 사회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사회 현상에 동요하고 있어요. 전도하면 안 돼. 교회도 가면 안 돼.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교육하고 교사들이 준비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극복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컨택트,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접촉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접촉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설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에서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온라인 종교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가 90%입니다. 부정적이다가 10%. 그러니까 이 종교 활동, 교회 다니는 거를, 교회 나가는 걸 그래도 현장에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밖에 없는 거예요. 90% 이상이 뭐 온라인으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린노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가족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모여야지 하면 모이게 되는데,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던 아이들이 발걸음을 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도 모여야 돼요. 그러고 하면 모일 수 있는데, 이게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이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들이 안 보내고 스스로 안 오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데 편승해가지고 교회가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계속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 전환을 앞당길 것이냐라고 하는 설문에 83%가 앞당길 것이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 전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80%는 이 디지털 시대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말씀과 병행해가지고 좀 이런 필요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정체성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여야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을 수가 있는데, 이 전도 대상자들, 구도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막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 뭐 제자 훈련도, 교육도, 뭐 상담하는 것도, 주중 소그룹도,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언컨택트 시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언컨택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지털 컨택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대면으로 하지만 또 이런 상황들 아예 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도 여기 전주만 해도 지금 뭐 비대면으로 모여라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잖아요. 경기도는요, 저희 모임도 오늘 사역하시는 형제님하고 촬영하는 형제 2명만 교회에 왔어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침 자체가 경기도 모든 종교기관은 비대면 집회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이 내려와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 서울 경기는. 그러니까 이게 모일래야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다고 교제를 안 하고 말씀을 안 가르치고 이 소그룹들이 하나 되고 이런 과정들을 안 할 거냐, 포기할 거냐?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와 같은 부분이 더 심각해져서 뭐 3단계로 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디지털 컨택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회 학교와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뭐 이 코로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뭐 칼을 들이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조차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계속 유지시켜 오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또 이 세계가 이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당겨지면서 굉장한 가속화를 했을 때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특히나 모임은 정체성, 우리 모여서 뭘 해야 돼요? 떡과 잔을 떼야 되잖아요.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시대가 왔어요? 가상현실이 아니고 증강현실 시대가 왔죠. 이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나 보던 뭐 캡 같은 걸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모입시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공간이 쫙 생겨요. 온라인 공간이 쫙 생기면서 자 예배 드리시다 그러면 이제 형제님들이 딱 감사하기 시작하고 또 찬양 선택하면 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반주도 나오겠죠 디지털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떡잔 떼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뭐 예배당에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증강현실이 뭐냐? 그냥 요것만 쓰고 있으면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악수하고 뭐 이렇게 격려하고 잘 지냈냐 뭐 이런 게 되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과 잔을 현장에서 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그렇게 모이지 않아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지금 여기 뭐 40대, 30대 중반, 후반, 40대 이렇게 되신 분들만 생각해도 아유, 그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맞죠. 시대에 부응해야지. 예?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아? 더 긍정적이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맞는가?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것을 또 좀 벗어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일들을 함께 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오셨어요. 오늘날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뭐 이런 것들 등의 어려움으로요, 이 교회를 덮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우리 교사들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준비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물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라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추수할 사람들,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